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 KB 모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마감 시황 및 오늘 모닝 시황 관련해서 김지원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다시 높아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양시장 하락한 가운데 코스닥의 상대 약세의 심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미국 CPI와 PPI를 앞둔 가운데 지난 주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소비 심리 예상 하회 영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약화되었습니다. 국채금리와 달러 상승세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수요일 휴장으로 오늘 밤 PPI와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수요일 밤 CPI와 카시카리 보험원 위원회 발언 영향이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 관망세가 심화되었습니다. 다만 실적 모멘텀이 나타난 음식료, 또 밸류업 정책 기대감에 따른 금융, 미중 무역 갈등의 반사 수혜 기대감이 작용한 조선 업종 등의 상승세에 코스피의 낙폭은 제한되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1분기 실적 쇼크에 엔터주가 급락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상대적 약세 흐름이 연장되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물가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부각됐습니다. 다우지수는 9거래일 만에 하락했고 주요 기술주 강세에 나스닥만 상승했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1분기 물가 지표가 우려스러웠다면서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종목별 뉴스가 많았는데요. 인텔은 새로운 칩 공장 계획 소식에 2%대 상승했고, ARM은 내년 첫 AI 칩 출시 계획 발표에 7%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게임스탑은 밈 주식 투자로 유명했던 키스길의 SNS 복귀에 장중에 70에서 100%대의 등락을 보인 후 74.4%대에서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오픈 AI가 라이브 행사를 통해서 GPT-4.5라는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하는 등 ARM과 인텔 등에 이어서 전일에 AI 관련 모멘텀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국내도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만 국내 증시가 미 물가를 앞두고 휴장이 예정되어 있고 또 미중 갈등 심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관망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4월 PPI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CPI는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시장의 우세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식 시황 자료입니다. 박유한 연구원과 하인환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TF 애널리스트 박유한입니다. 주식 시황 하인원 수석 연구원과 함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발표 이후에 배당과 주주 환원을 통한 저평가 해소에 초점을 맞춘 액티브 ETF가 일본 주식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일본 투자 액티브 펀드들 또한 밸류업에 포커스를 맞추어 투자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먼저 밸류업 관련 액티브 펀드 그리고 ETF의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 점검을 통해 한국 시장에 적용할 힌트를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먼저 실패 사례, 즉 액티브 ETF와 펀드 중에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2082 JP의 사례를 점검해 보았는데요. 이 결과 밸류업 종목 선정 시 주주 경영진의 이해관계 일치 기준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밸류업 관련 종목 선정 시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오너 기업을 선별할 가능성이 높은 의결권 보유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속 및 증여세 부담에 노출된 오너그룹 입장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성공 사례 NAVF라는 액티브 펀드를 살펴보았는데요. 일본의 선례를 살펴보면 밸류업 초기에는 대형주의 PB 저평가가 가장 먼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상대적으로 천천히 PB 저평가가 해소되고 있던 소형주가 상승하며 시장의 관심이 순환했는데요. 중소형주는 주주환원 정책 실행 시 대형주 대비 투자 매력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일본 중소형주의 PB 균열 해소 및 자본 성장을 목표로 하는 행동주의 펀드 NAVF는 2023년 9월 이후 상장한 일본 밸류업 액티브의 수익률을 모두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2라운드에 대해서 하인원 수석 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잠시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림 13번을 보시면 저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1라운드 그리고 1.5라운드를 거쳐서 2라운드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라운드 때는 금융주, 자동차, 유틸리티, 지주 이런 업종들이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요. 1.5라운드도 거의 유사한 흐름이었지만 특히 금융주들이 더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2라운드는 저희 앞서 박유한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에서 좀 찾아보려고 정리를 해봤고요. 일본의 NAVF라는 그런 펀드 사례를 참고해서 아이디어를 얻어봤습니다. 그래서 특징 세 가지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기존에 보던 그런 컨셉이었었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해 본다면은 최대 주주 지분율을 고려를 해봤습니다. 지분율이 낮을 경우에는 주주 환원을 유도하기 용이하다라는 점에서 참고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지분율이 높을 경우에는 좀 정성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주주 환원 의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한 종목들은 클래시스, 휴젤이라는 기업, 그리고 재룡전기, TNL, 휴메딕스, 하이로코리아, 마지막으로 한진칼, 빙그레, 나이스 평가정보 이런 기업들을 관심 기업으로 제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크레딧 자료입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 정형주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크레딧 주간 자료 전달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영착륙을 위한 정책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당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은 24년 6월부터 연체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장 순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크게 네 가지인데 먼저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 새마을분고로 대상 기간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평가 등급 세분화를 진행했는데 기존 3단계에서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4단계로 평가 등급 세분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주단 협약도 변경이 있었는데 만기 연장 2회 이상 사업장에 대해 동의 기준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경공모의 세부 기준은 24년 3월 발표한 저축은행업권의 선추진안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PF 단계에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증액 공사비까지 포함한 추가 보등을 유도하고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 공급을 유도합니다. 은행과 보험권 중심의 1조원 규모 부동산 PF 신디케이트론 조성안도 담겨 있으며 저축은행, 여전, 금투사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됐습니다. 이외에도 제2금융권 부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공사비 증액분 추가 보증 유도, 부실 사업장 정리에 따른 추가 자금 확보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유동성 공급안도 같이 마련된 만큼 금융업과 건설업 전반에 걸친 PF 불안감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채권 관련된 자료입니다. 박준우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미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크지만 저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들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다른 한 가지 지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봐주시면 분기별로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주요 경제 지표와 금리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을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1년 후에 CPI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이제 서베이한 결과인데, 이제 서베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분포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위쪽에 있는 전망치와 아래쪽에 있는 전망치를 각각 두 개의 선을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두 개의 편차를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의 경우에는 최근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연준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 PCI 인플레이션의 전망을 보면 최근에 전망치가 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 불확실성 정도가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PC 전망이 1년 후에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개월물 금리, 즉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동이 되는 국제 3개월물 금리도 1분기와 다를 바 없이 2분기에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1년 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약 한 3.9%에서 4.5% 사이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00bp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된 상태고 그 불확실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CPI 결과가 크게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크게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2년물 금리 하락 전망을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선화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담당 이선화입니다. JYP 엔터의 목표 주가를 기존 12만원에서 8만원으로 33.3%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JYP 360을 통해 관련 사업을 내재화하면서 마진이 희석되고 신인 아티스트의 대비가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하여 올해와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하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JYP 엔터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36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439억 원을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일본 콘서트 29회분이 1분기에 모두 반영되었지만 아티스트 직접 참여형 매출이 증가하면서 원가성 지급 수수료가 증가하고 JYP 360의 내재화로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1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부재하면서 부진한 성적이 예상되지만 하반기부터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 모멘텀이 집중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또한 프로젝트 C와 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선발된 보이그룹이 하반기 데뷔를 앞두고 있어 파이프라인 확장이 기대됩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데뷔 7년 차에 접어든 스트레이키즈의 재계약 및 원가율 상승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페노션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어제 있었던 페노션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자의견 홀드, 목표 주가 4,9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982억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 13% 줄었고 시장 컨센서스 6.5% 상회, 저희 전망치를 7.8% 하회했습니다. 저희 전망치와의 차이는 주력 사업인 벌크선 영업이익에서 나왔는데 벌크선 영업이익이 예상을 40% 이상 하회를 했고요. 운임은 제체로 부합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수송량이 크게 줄면서 매출이 줄었던 것이 이제 원인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페노션이 1분기에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전망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황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키우는 행동을 크게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시황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황에 맞춰서 원가를 장기 고정하는 것이 위험했을 것이라는 판단이고 그것이 저희는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거다. 그래서 실적에는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저희는 기존 대비해서 2% 하향 조정했지만 1분기 이익 전망치에서와의 실제치와의 차이를 반영한 것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 PF 관련된 건설 관련 코멘트 하고요. 건설 산업 인덱스 자료 발표하겠습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네, 그 건설 인덱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을 통해서 보는 GTX 시대라는 자료를 좀 작성을 해봤고요. 일단 GTX-A가 부분 개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좀 앞선 사례가 있으면 찾아보면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일본의 한국과 유사한 GTX 츠쿠바 익스프레스를 좀 살펴봤고요. 이 츠쿠바 익스프레스의 배경과 자세한 소개를 넣었고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잡아봤습니다. 속도, 배차, 그리고 임금 부지가 함께 철도와 개발된 통합 개발을 이제 이유로 뽑았고요. 현재 일본 전역에서 가장 인구 증가가 빠른 노선이 철도 노선이 바로 츠쿠바 익스프레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향후에 이제 GTX를 봄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배차 간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용 구간과 비전용 구간을 좀 나눠서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GTX가 모두 개통되고 나면 전용 노선이 지나면서 개발 가능 부지가 많은 지역의 변화폭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온 부동산 PF 연착륙 방어 코멘트고요. 저희 자산배분부 쪽에서 자료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저희 업종에 미치는 영향만 말씀을 드리면 대형 건설사의 경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업종보다는 차별화되는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형 건설사의 경우 유의나 부실 단계로 분류될 사업장에 노출된 경우가 많지 않을 거라고 보이지만 다만 부실 단계 사업장이 일시에 경공매 시장에 나옴에 따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체력이 약화된다면 정상 사업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 자금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실제 금융권에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느냐가 시장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요 진작 등이 논의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단기에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발표 드리겠습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한국가스공사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투자이익 바이와 목표 주가 37,000원을 유지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1분기 잠정 매출액은 12.8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8%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9,200억 원을 기록하면서 56% 상승했고 이러한 영업이익은 KB증권 기존 전망치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발전용 LNG 판매량이 감소했던 것이 주 원인이었는데요. 반면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었던 원인은 총괄원가와 연료비 정산 관련해서 전년도에 이제 각종 요인으로 인해서 총괄원가가 차감되었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약 3천억 원이 개선되었던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누적된 미수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영업이익 증가에 일부 기여했습니다. 올해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기저 자체는 축소가 되었지만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적정 투자 보수율은 상승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을 결정하는 적정 투자 보수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에 있어서 현재 남아있는 가장 큰 과제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관련 누적 미수금은 1분기에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13.6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해서 5,400억 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미수금의 회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원료비 연동제의 재개에 더해서 미수금 회수 단가 부과 등으로 인해 부과 등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5월까지도 이러한 도시가스 요금이 원료비와 공급 비용 모두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까지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정부 입장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미수금 회수 시점은 하반기로 좀 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중소형주와 해외 주식 관련해서 발표 있겠습니다. 먼저 트루엔입니다. 성현동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 성현동입니다. AI 기반 영상감시 시스템 기업인 트루엔의 1분기 실적 관련 코멘트입니다. 2024년 1분기 매출액은 92억 원, 영업이익 23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트루엔은 현재까지 공공사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상저하 후의 실적 패턴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 585억 원, 영업이익 159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하여 체크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태원 참사와 묻지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공공 CCTV, 특히 그 중에서도 AI 기능을 탑재한 AI CCTV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AI SOC의 구매처가 이스라엘 기업인 헤일로사로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지원 가능해졌고요. 이에 따라 해외 및 민간 진출 역시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AP위성 1분기 실적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한유건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AP위성 1분기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AP위성은 1분기 매출액 142억 원, 영업이익 36억 원, 지배순이익 41억 원을 기록하면서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큰 폭의 실적 서프를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호 실적의 주요 요인은 총 3가지로 예상되는데요. 첫 번째가 위성통신 단말기 출하 공급량 확대, 두 번째가 뚜라야 신제품 위성통신 단말기의 개발 매출 인식, 세 번째는 인공위성 및 부분품의 매출 인식률 증가로 판단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위성통신 단말기 사업부 같은 경우 2분기에도 안정적인 출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3분기에는 뚜라야 향의 신제품 초도 물량 공급까지 도합 총 7만 대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성통신 단말기 사업부의 성장세는 올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및 관련 부분품 사업 부문은 기수주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 확대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 대비 약 34% 증가한 21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AP위성은 초소형 군집위성 프로젝트와 달 탐사선, 달 궤도선 프로젝트의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서 증설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증설 완료 시점은 4분기 중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증설 캐파는 인공위성 2대를 동시에 제조 가능할 수준으로 이제 보입니다. 증설을 위한 자금은 보유 현금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이슈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예상 매출액은 643억 원, 영업이익 15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해서 약 32.1%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AP위성의 캐시플로우와 이익 추정치 등을 고려를 했을 때 12month 포워드 수정 EPS는 주당 1,094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우주 관련 업체가 평균 P 약 32배 정도를 부여를 받고 있음을 고려를 하면은 현재 프라이싱은 상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자료입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인 램리서치에 대해서 유중호 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램리서치 자료 작성해 봤는데요. 저희는 램리서치의 차세대 HBM 반도체 생산과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개선 및 투자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른 장기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은 매출과 주당 수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일단 다운스트림별로 메모리 장비랑 파운드리 장비 매출이 각각 회복세가 나타났고요. 로직하고 이제 기타 서비스 부문은 소폭 이제 계절성의 요인으로 인해서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은 디램 업황 같은 경우에는 HBM 투자랑 중국 수요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기업들의 가동률이 확대되면서 내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같은 경우로 보면 일단은 매출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의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중국 해안 매출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한국이랑 미국, 일본 등의 중국 외 나라들의 매출이 단기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HB의 공정에 따라서 올해는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 2나노미터 반도체 생산이 시작되면은 파운드리 분야의 장비 매출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분을 보면은 램리서치의 자기 자본 이익률은 50.3%로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한 4%포인트 이상 좀 증가했는데요. 지속적인 주주 환원과 이익 성장에 기반해서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12개월선 PB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단기 주가 상승 여력에 좀 더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주가 상태 비교를 좀 해보면은 이익 성장성을 감안한 주가 수준을 좀 비교해 보면은 동종 기업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비슷한 주가 수준도 있지만 S&P 500이나 기타 다른 동종 기업 대비해서는 아직 프리미엄이 좀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 업황이나 생산 투자에 따른 실적 성장 그리고 HBM3 익스텐디드 장비 수요를 감안하면은 이런 프리미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실적 회복과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조해 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5월 14일 화요일 KB 모닝 라이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